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병원비가 28만 원이요?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결제하시면 어떡해요? 나도 미리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너희가 전화를 안 받았잖니? 애가 열이 40도가 다 되어 가는데 그럼 너희를 기다리기만 했어야 한다는 뜻이니? 어머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 미리 결제하신 다음에 전화 주셨던데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밖에서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저희 소원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욕먹어요. 순간 보영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야기의 본질을 피한 채 말꼬리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좀.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혼잣말처럼 뱉은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찢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혼잣말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 보영 씨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보영 씨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초반의 이보영 씨는 젊은 시절부터 줄곧 시골에서 살아왔습니다. 밭에서 농사를 짓고 틈틈이 장터에 나가 반찬과 야채를 팔며 두 손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병약했으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없이 외동아들을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영 씨는 단 한 번도 타인의 손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을 나가고 저녁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식 하나는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공부에 큰 욕심은 없었지만 큰 말썽도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보영 씨가 그동안 밭 한켠에 묻어두었던 적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비며 자취방 보증금까지 손때 묻은 지폐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보영 씨는 혼자 시골집에 남아 평소처럼 살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보영 씨가 걱정됐는지 아들이 몇 번이고 같이 살자고 말도 했었지만 괜히 해본 소리에 아들 며느리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보영 씨는 혼자가 편하다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혹시 괜찮으시면 서울 좀 올라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급해요. 왜? 무슨 일 생겼니?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도 아직 안 되고 애 엄마도 더 이상 미루면 복직하기 어려울 수도 있대요. 저도 휴가 내는데 한계가 있고. 뭐? 애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러니? 그런 건 미리 준비했어야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니까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한테 너무 큰 부탁드리는 거 아는데 지금은 진짜 방법이 없어요. 애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같이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보영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선을 긋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말이야 쉽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괜히 해줬다간 서로 어색해지고 불편만 커지는 거 아닌가. 그동안 일부러 피했던 이유가 머릿속에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보영 씨는 내 공간 하나는 지키고 싶었고 자신 역시 누군가의 일상에 쉽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컸던 건 자식의 살림살이에 내가 얹혀 사는 듯한 모양이 되기라도 하느니 차라리 멀찍이 있는 게 낫다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일단 소원이 좀 돌봐주시면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냥 애만 봐주시면 돼요. 식사나 살림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게끔 할게요.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고
애 보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 정식으로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영 씨는 용돈이라는 단어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깊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에 지장이 생길까봐 스스로 조심하며 물러섰던 자리에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먼저 부탁을 하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를 도와주러 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보영 씨가 아니면 누구도 당장 손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고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다급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지만 자식의 손을 뿌리치는 일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밭일 도구들을 창고에 정리하며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신혼으로 자리 잡은 신축 아파트는 보영 씨 눈엔 펑낯설고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처음이다 보니 더 그렇게 느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영 씨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이유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손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유식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도 직접 시장에서 고르고 다듬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생각하고 손주를 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고맙다는 말이 습관이 된 것처럼 굴었고 며느리도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어머님 덕에 우리 아이 잘 크고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다시 병원에 실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말을 걸지 않았고 집안 물건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보영 씨가 설거지한 그릇 위치를 굳이 다시 옮겨놓거나 주방 정리 방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워낙 물건 위치에 민감해서요. 이건 여기, 저건 저기에 있으면 더 편하긴 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보영 씨는 점점 눈치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지내다가도 며느리가 퇴근하면 자신은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식탁에 앉는 자리도 자연스레 벽 쪽으로 옮겨졌고 식사 준비도 함께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눈치껏 행동해달라. 는 말이 노골적이지 않아도 자꾸만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스트레스 하나 안 받고 살겠습니까? 보영 씨는 이런 변화가 자신에 대한 고마움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주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찬통이 몇 개 있었지만 먹을 만한 반찬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래기나 멸치볶음처럼 밥에 간단히 얹어 먹을 만한 것도 없었고 국물 있는 찌개나 국조차 비어 있었습니다. 보영 씨는 장을 자주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식재료는 대부분 며느리가 앱으로 주문했고 필요한 물건은 퇴근길에 아들이 사들고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가 깰까봐 조심히 안고 슈퍼로 향했습니다. 동네 마트는 오래된 간판의 낡은 진열대가 눈에 띄었지만 할인 코너에는 제법 싱싱한 채소와 고기가 있었습니다. 삼겹살이 할인 중이라는 걸 보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2근을 담았는데 옆에는 마늘장아찌며 명이나물도 함께 팔고 있었죠. 며느리가 평소에 명이나물을 잘 먹던 게 떠올라 그것도 한 팩 담았습니다. 소주 한 병도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기왕 고기를 산 김에 피곤했을 아들 며느리랑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죠.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를 정리하면서 괜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 구워줄 생각에 괜히 들뜨는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고기를 미리 손질하고 상추와 깻잎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었습니다. 명이나물은 예쁘게 접시에 담았고 장아찌는 작은 종지에 덜었습니다. 보영 씨는 고기를 굽기 전에 거실 문을 모두 닫고 부엌 창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혹시나 냄새가 집안에 퍼질까 싶어 미리 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칠 때쯤 시간 맞춰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 엄마, 이게 다 뭐야? 와, 고기야? 냉장고에 반찬도 없고 해서 그냥 오랜만에 같이 한 끼 먹자 싶어서 고기 세일하길래 좀 사왔어. 명이나물도 있길래 넣었고.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을게.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보영 씨는 괜히 고생한 게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분위기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곧바로 깨졌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고기 구우시면 이거 벽지에 다 냄새 배는데, 어휴.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고 중얼거리듯 한 말이었지만 표정은 분명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영 씨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길래 오랜만에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싶어서 샀어. 방문 다 닫고 창문 활짝 열고 구워서 그렇게 냄새 안 날 거야. 네, 그렇게라도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냄새 나는데. 어머님, 그런데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데 쓸데없이 돈 쓰지 마세요. 저희가 용돈 드리는 거 알차게 쓰셔야 저희도 드릴 맛이 나죠. 그 순간 보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끝에 서운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고? 내가 이래서 너희한테 받은 정당한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니?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으려다가 시선을 어디에도 두지 못했고 며느리도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식사는 사왔던 소주 뚜껑을 따보지도 못한 채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다 짠 반찬 탓에 목이 말랐습니다. 말없이 고기만 퍼먹었으니 당연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려던 찰나 아들 며느리 침실 쪽에서 대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나누는 말은 낱말마다 또렷이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 그냥 조금 말한 건데. 그냥 좋게 넘어가. 엄마한테 계속 도움받아야 하잖아. 괜히 또 말 꺼냈다간 더 꼬여. 잠시 멈춰 있던 보영 씨는 조용히 부엌 등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고기 굽는 일은커녕 반찬 하나 더 만드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했던 일이 평가 대상이 된 뒤로는 밥상 위에 놓이는 음식 하나도 더 이상 마음 편히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 며느리는 사소한 투정이 늘었고 자연스레 집안일도 조금씩 보영 씨 몫이 되어갔습니다. 손주 돌봄은 물론이고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돌봄비라는 이름으로 받던 돈도 점점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애초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던 것이 어느새 용돈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죠. 짧은 단어 하나가 던지는 뉘앙스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말에 담긴 미묘한 거리감이 때때로 말보다 날카롭게 보영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돈에 민감하긴 했습니다. 둘 다 맞벌이라 빠듯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죠. 그런데 막상 오시며 전자제품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것으로 바꾸는 걸 볼 때마다 보영 씨 눈에는 그게 낭비고 사치 아닌가 싶은 겁니다.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옷들은 비닐봉지에 담겨 현관 옆에 놓였고 겉보기에 멀쩡한 가전제품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방에서 청소기를 밀다가 갑자기 팍짜증을 부리더니 무선 청소기를 거실에 꺼내 놓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외관에 보영 씨는 눈길이 갔습니다. 새 것은 아니지만 고장난 기색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건 거기 왜 꺼내두니? 흡입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새로 사려고요. 저번에 봐둔 거 있거든요. 어제 내가 쓸 땐 멀쩡하던데. 버릴 거면 나 가져가도 돼? 아까워서 그래. 원하시면 챙기셔도 되는데 집에 쌓아두지 마세요. 더러워서 치우는 거니까요. 며느리의 말투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보다 물건을 낭비하는 건 성미에 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한 것처럼 어제 보영 씨가 쓸 때까지만 해도 잘만 돌아가고 가끔 필터를 청소해 주기만 하면 새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보영 씨는 외관을 깨끗이 닦고 사진을 찍어 중고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상태가 좋아서인지 곧바로 연락이 왔고 거래도 빠르게 성사되었습니다. 며칠 뒤 보영 씨가 포장해둔 청소기를 며느리가 발견했습니다. 분해해서 큰 택배 박스 안에 보관해둔 청소기는 딱 봐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보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어디 보내시는 거예요? 응, 지난번에 너 버린다던 청소기. 깨끗이 닦아서 중고로 팔았어. 팔았다고요? 그거를 왜 어머님이 마음대로 판매를 하세요? 너가 버린다며. 아까운 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잘 닦아서 중고로 팔았어. 제가 어머님 쓰신다고 하니까 드린 거지. 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보영 씨는 상자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버리면 영원인데 보영 씨가 팔아서 조금이라도 남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영 씨가 보기엔 며느리가 단순히 배 아파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멀쩡한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마다 보영 씨는 그 물건을 챙겨서 멀쩡한 제품은 중고거래를 해왔고 그렇게 쏠쏠이 돈을 모은 뒤에는 꼭 저녁 식사를 호화롭게 차리는 것으로 아들 며느리에게 보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가습기를 거래 페이지에 올려뒀는데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남성이 사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곧바로 입금했다며 캡처 사진도 보냈습니다. 실제로 보영 씨 계좌에는 7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날 바로 주소와 송장을 몇 번이고 확인해가며 꼼꼼히 택배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보영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 혹시 이보영 씨 본인 맞으십니까? 경찰이요? 네, 제가 이보영인데 무슨 일이시죠? 다름 아니라 현재 이보영 씨 명의 계좌로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요. 서로 조사받으러 와주셔야 합니다. 예, 사기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됐고 정황도 확인이 돼서요. 서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보영 씨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니. 보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마지막에 거래했던 가습기 구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어플에 들어갔지만 충격적이게도 거래자가 메신저 방을 나간 상태였고 거래 사이트도 탈퇴했는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보영 씨는 다음 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그 피해금이 보영 씨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범이 보영 씨 계좌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입금을 유도한 후 다른 주소로 물건을 보낸 방식이었습니다. 보영 씨는 중고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뿐이며 입금도 확인했고 송장도 분명히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그런 사기의 수법이 워낙 교묘해
중간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도 일단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영 씨의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처리됐고 무고함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송장,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을 최대한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리는 데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있잖니,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중고거래 사기를 쳤다는 신고를 받아서 말이야. 네? 사기요? 뭐야, 경찰한테 연락이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나도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했는데 오늘 경찰서도 다녀와 봤거든. 근데 중고거래했던 사람 때문이래. 내가 입금 받고 배송 보냈는데 사기꾼이 내 물건만 받고 입금은 다른 사람한테 시킨 거야. 자기가 파는 것처럼 속여서. 그러게 중고거래를 왜 하셨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 모르세요? 혹시 직거래라도 했다가 소원이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애는 데리고 나간 적 없어. 주소며 입금도 다 확인하고 보낸 거야. 내가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어떻게 알아? 엄마가 사리분별을 잘하셨어야지. 경찰이 뭐래? 통장 막혔어요? 응, 그래서 지금 지급정지 상태야. 무고한 거 증명해야 풀 수 있대. 저희까지 문제 생기진 않겠죠? 보영 씨가 더 조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일반인들이 무슨 수로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건 보영 씨도 마찬가지인데 아들 며느리는 위로는커녕 면박 주기에 바빴죠.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고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경찰에 무고를 밝혀야 하는 입장이 되었는데도 그날 보영 씨 편에 서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영 씨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 일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거나 뭐 하나 간식을 사 먹을 수도 없다는 현실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보영 씨 예금이 다 묶인 상태라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몇 날 며칠을 쪼개가며 쓰던 끝에 결국 아들 부부에게 조심스레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이걸로 쓰세요. 저희 생활비 카드라서 한도 났거든요. 잘 계산해서 쓰세요. 용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얼마 썼는지 까먹으시면 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거기로 문자 가게 해놨으니까. 카드를 받은 순간 보영 씨는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한도가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내 결제를 지켜본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용돈이라고 말하게 됐지만 그 돈은 엄연히 보영 씨가 정당하게 받을 돌봄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돈이 보영 씨 계좌를 거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돈을 쓰는 일이 허락을 받고 감시당해야 하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 평소처럼 손주와 시간을 보내던 중 아이가 콜록거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침이 길어지고 숨 쉴 때마다 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잠잘 때마다 숨이 거칠어지고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보영 씨는 주저하지 않고 외투를 챙겨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청진을 하고 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관지 안쪽에 염증이 남아있어요. 약으로 금방 좋아졌다가 또 기침하는 패턴이면 저용량 스테로이드 흡입기를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스테로이드면 센 약인가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흡입용 연고 같은 겁니다. 조금씩 폐 안에 넣어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식이고요. 부작용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처방약 드릴 테니까 증상이 심하면 고려해보세요.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 들렀습니다. 흡입기와 스페이서, 마스크까지 함께 구매해야 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약값은 1만 원 남짓이었지만
흡입기 마스크와 스페이서가 비급여 품목이라 총 금액은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보영 씨는 카드를 꺼내다 말고 주춤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지출이라는 건 알지만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금 당장 연락 없이 결제해도 괜찮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락을 받아보려 몇 번이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둘 다 바쁜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보영 씨는 결국 의사의 말대로 일단 약을 먹여보고 그때 사야겠다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상태와 병원 진료 내용, 그리고 흡입기를 사지 않고 돌아왔는지 말끝마다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냥 사오시지 그랬어요. 왜 미련하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 아픈 건데. 너무 금액이 커서 카드로 쓰면 알림 가잖니? 혹시 뭐라 할까봐 기다린 거다. 아이한텐 돈 아끼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하면 바로 쓰시라니까요. 그렇게 답답하게 구시면 어떡해요. 보영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일이 감시받는 일이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격조차 없어졌던 건데 그 진심이 곡해된 것 같아 기분이 상했죠. 며느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니 말입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원래 주말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전부터 며느리는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현관 쪽에서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에 다녀와야 해서요.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아요. 보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아들도 있으니 손주는 아들이 보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오후 늦게 아들도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동창 모임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애 저녁만 좀 부탁드려요.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보영 씨에게 맡기고 아무 거리낌 없이 외출했습니다. 보영 씨는 말없이 손주의 기저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누구도 그 부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손주와 보영 씨 단둘이 남은 오후 7시 무렵 아이는 평소와 다른 낌새를 보였습니다. 장난감을 만지던 손끝이 힘없이 축 늘어졌고 숨소리도 평소와 다르게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색색거리지? 얘, 어디 보자. 보영 씨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마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열기는 평소와는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뜨겁다는 말로는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귀에 대자 40도가 가까운 숫자가 붉게 떴습니다. 보영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거 그냥 감기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열이 오르다니. 혹시라도 경련이라도 오면 어쩌나. 머릿속은 하얘졌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보영 씨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으로 단번에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영 씨는 작은 손을 담요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할머니가 옆에 있어. 앰뷸런스에 올라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할 만큼 긴장이 몰아쳤지만 지금 아이 옆에는 자신밖에 없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마친 뒤 의료진은 하루 이틀 정도 입원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오는 도중에 복용한 해열제가 듣기 시작해 열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당장은 입원보다는 경과 관찰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검사 비용과 진료비가 이미 청구된 상태였고 공휴일 응급 야간 진료 할증까지부터 최종 금액은 20만 원을 넘겼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크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 들었던 아이 관련한 건 그냥 쓰라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영 씨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예, 카드 있어요. 잠시만요. 카드 지갑에서 며느리의 카드를 꺼내 들고 결제를 완료했고 결제 직후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다급한 대로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아직 아들 며느리에게 상황을 알리지 못했었고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병원비도 결제했다는 말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데 대체 전화를 왜 안 받아? 몇 번을 더 눌러도 끝내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보영 씨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재중을 보면 다시 연락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응급실 병상 위 아이는 링거를 꽂고 앓고 있었습니다. 보영 씨는 2시간 가까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이마를 연신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소원아, 조금만 참자. 이젠 곧 괜찮아질 거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한시름을 놓았다 생각하고 보영 씨는 아이를 안아 택시에 올랐습니다. 정신없이 짐을 챙기느라 핸드폰은 여전히 가방 안에 들어 있었고요. 집에 도착하기 직전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전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아마도 알림으로 카드 결제 내역이 전송됐을 것이고 보영 씨의 부재중 전화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보영 씨는 이제 곧 집에 도착하니 직접 가서 설명하자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 부부는 이미 귀가해 있었습니다. 보영 씨는 아이를 조심스레 침대에 눕히고 그간의 상황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 간 경위와 결제한 내역, 왜 전화를 걸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설명을 듣는 내내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뜬금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병원비가 28만 원이요?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결제하시면 어떡해요? 보영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돈 소원이 살리려고 쓴 거야. 너희 둘 다 연락 안 됐잖아. 지난번엔 왜 허락 기다리냐고 타박하더니 이번엔 허락 없이 썼다고 뭐라 해? 그건 그냥 감기약 정도일 때 얘기죠. 응급실 같은 데는 제가 미리 알아서 조치했어야 했는데.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너희가 전화를 안 받았잖니? 애가 열이 40도가 다 되어가는데 그럼 너희를 기다리기만 했어야 한다는 뜻이니? 며느리는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듯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확인해보니까 어머님이 미리 결제하신 다음에 전화 주셨던데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밖에서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저희 소원이도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욕먹어요. 순간 보영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야기의 본질을 피한 채 말꼬리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좀.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혼잣말처럼 뱉은 그 말은 방 안에 공기를 찢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혼잣말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 보영 씨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보영 씨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보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벽장 문을 열고 구석에 넣어두었던 큰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지퍼를 여는 손끝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이상 눌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부터 가져왔던 몇 벌의 옷과 속옷, 세면도구 몇 가지를 넣고 지퍼를 잠그자 묵직한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는 보영 씨의 손에는 그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영 씨는 잠시 멈춰서서 아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애 키우면서 당한 말 다 참았는데 오늘 내 입에서 들은 말은 못 참겠다. 내가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그래, 못 받았나 보다. 그러니 너 같은 며느리도 가족이라고 받아줬지. 아들은 다급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하시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 지금 나가시려고요? 이렇게 가시면 애는 어떡해요? 그 아이 너희 자식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내 자식이라서 너희 자식까지 봐준 거다. 내가 너희 대신 애 키우는 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받은 돈 그거 다 노동의 대가였지. 너네 눈치 보면서 쓸 용돈은 아니었다. 아니, 엄마. 무슨 고용인이에요?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언제 그랬냐고? 너희는 내가 밥상 차려주고 아이 열 나면 들쳐업고 병원 가서 그 고생하고 오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잖아. 그러고도 돈 썼다고 아주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드네. 그동안 너희 집 살림 다 해주면서 내가 무슨 대우를 받았는데. 그제야 아들도 며느리도 낭패라는 표정을 보였지만 보영 씨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넌 더 한심하다. 눈앞에서 네 마누라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도 넌 그냥 남일이지. 내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네 놈도 제대로 못 키운 것 같다. 아이고, 그래 다 내 탓이지. 그러니까 이만 나가련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과하게 반응한 거 사과드릴게요. 말이 지나쳤다. 그 말 듣고 자란 네 자식이 나중에 똑같이 네한테 말해도 지나쳤다 생각하고 넘어갈 거야. 내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정교육 운운하는 사람치고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 못 봤다. 그 말이 끝나자 보영 씨는 현관에 놓인 신발을 신었습니다. 한 손에는 가방, 다른 손에는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니네 카드는 좀 들고 갈게. 내 계좌 막혔다고 몇 달 동안 두루뭉술 안 주고 넘어간 돌봄 비용만큼 쓰고 돌려주마.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영 씨는 버스를 타고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이 검거됐고 보영 씨는 정식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요. 다행히 계좌 지급정지 조치도 바로 해제되었습니다. 보영 씨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카드를 봉투에 담아 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를 스스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보영 씨는 베이비시터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랬던 거 전문적으로 자격을 따서 자신의 일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을 공부하는 건 어려웠지만 실습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뒤 당당히 정식 자격을 취득한 보영 씨는 지역 아동센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며 월 180만 원의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되었죠. 보영 씨는 어느덧 새벽이 바뀌는 시간이 가장 익숙해졌습니다. 아직 세상은 조용했지만 부엌 불을 켜고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상은 분주했습니다. 이전의 분주함과는 다르게 지금은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출근 전 따뜻한 죽을 데워 아이 손에 들려주는 일,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교실로 보내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보람찬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반짝이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번호는 낯익었습니다. 잠시 손이 멈칫했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급하게 출장이 잡혀서요. 혹시 소원이 잠깐만 다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전부터 먼저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웃기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미안했으면 진작 연락을 할 것이지. 자기들 급한 일 생기니 다시 철판 깔고 연락하는 걸 보영 씨가 모를 리가 없었죠. 물론 그때 사과를 했어도 받아주진 않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집에서 받는 월급이 180이야. 하루 6시간 정해진 일만 딱 하면 돼. 너희가 나한테 맡기면서 줬던 돈은 겨우 50도 안 됐지. 그리고 그 돈 받으면서 밥, 빨래, 집안 청소까지 다 했고.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영 씨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못 받은 돈도 따지자면 1,000만 원 넘게 밀렸는데 그냥 너희 얼굴 안 보겠다는 생각에 참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서 또 부탁을 하니? 그래, 그렇게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동안 못 받은 거 지금 받아야 쓰겠다. 전화기 너머로 낮은 숨소리 하나 들리더니 곧 며느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리신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려서 죄송했어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영 씨는 그날 이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돌봄의 일이란 늘 돌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아이들을 향한 마음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세상은 변함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보영 씨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의 의미를 알기에 누구의 확인 없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헌신했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시간 위에 다시 쌓아 올리는 하루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보영 씨는 이제 누군가에게 보태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무게로 딛고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도 꿋꿋이 이어가는 손끝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올지도 모를 또 다른 전화에도 보영 씨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니까요.